부검이라고 하죠. 남아있는 다른 개체군들의 안전을 보장, 실제 부검은 누가 하냐?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매개체가 돼서 여러분들의 동물, 다른 동물에게 자, 7-3강 진단용 부검과 병리학. 사실 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크롭시라고도 하고, 뭐, 포스트 모르템 애널리시스라고도 하는데, 네크롭시는 이제 시체를 열어본다. 뭐 이런 얘기고, 포스트 모르템 애널리시스는 포스트 모더니즘 할 때 그 포스트입니다. 제대로 무엇 이후에라는 뜻이죠. 포스트 덕터럴 그러면은 박사 후 과정이 되고, 후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이후라는 뜻이고, 모르템은 뭡니까? 죽었다입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 분석하는 것을 이제 부검이라고 하죠. 생체는 결국은 뭐 저도 뭐 짧게는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거의 50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털다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책 아마 아실 겁니다. 기털다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서울대에서 첫 번째 박사를 하면서 썼는데 그게 2009년입니다. 실제로 쓴 거는 2008년, 9년 뭐 그 무렵에 썼고 당시 제가 한참 한국무역보험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을 때 2009년 정확하게 몇 월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도 오래돼서 그때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나온 지 벌써 15년이 됐더라고요. 네. 그 책에서 제가 이제 부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15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앵무새의 진료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었고 지금은 이제 15년 지나서 앵무새 전문 병원을 표방하는 병원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적지 않은 곳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그 앵무새가 죽었을 경우에 그 앵무새가 왜 죽었는지 사인을 밝히는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물론 그 일선 임상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부검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서울대라든지 그런 이제 통상 3차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의뢰를 하면 그쪽에 조류병리학 교실에서 네크로티스를 그렇게 큰 비용을 받지 않고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류의 질병에 대한 연구가 국내의 경우는 아직 그렇게 깊은 수준이라고 보기 특히 대부분의 조류랑은 가금을 이야기하지 이런 형태의 펫버드나 익조틱버드를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새가 왜 죽었는지 밝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네크롭시스다. 더불어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앵무새 가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앵무새를 샀는데 뭐 불과 3일 만에 앵무새가 죽었어요. 그럼 이 앵무새가 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앵무새를 기르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문 사육자의 경우에 어떤 녀석이 갑자기 죽었어요, 멀쩡히 있다. 그럼 그 녀석이 왜 죽었는지 밝히는 것은 남아있는 다른 개체군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 사육자는 반드시 폐사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뭐 일단 돌에 맞아 죽었어요. 뭐 개에 물려 죽었어요. 뭐 전기에 감전돼서 죽었어요. 뭐 짝에게 물려 죽었어요. 그런 아주 명확한 경우가 아닌다면 가급적 모두 부검하는 게 맞고요. 그 부검 결과는 상세히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요. 동시에 아주 명확한 이유로 폐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검은 가치가 있는 게 숨겨져 있던 어떤 특정한 질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검은 언제나 꼭 모든 개체가 죽었을 때 부검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의사도 물론 여기에 관여를 하지만 수의사는 임상을 하고 있는 일선 수의사들은 보통은 부검용 개체를 전처리해서 보내는 정도 어디로? 네, 부검 전문기관으로 보내는 정도에 국한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정보를 해석해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해주는 역할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실제 부검은 누가 하냐? 병리학자. 특히 그 중에서도 조직병리학자가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부검은 참고로 여러분들도 직접 집도할 수 있습니다. 부검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자, 부검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책을 제가 그냥 그대로 뺏겨왔는데 네. 부검은 폐사가 확인되자마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색깔이 변하거든요. 또는 부패가 진행돼요. 그리고 어딘가로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 깃털을 완전히 적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냥 물만 적셔가지고는 깃털이 잘 안 젖죠. 왜냐면 깃털에 그 유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눗물 같은 것을 10개 타서 사체를 완전히 적셔서 밀봉할 수 있는 지퍼백 같은 것에 이중으로 집어넣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냉동은 아니지만 냉장을 아주 강도 높게 해서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날 바로. 그래야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만약에 한 3일, 최대 4일 이내에 사체가 실험실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냉장이나 냉장 할애비를 해도 그런 경우에는 즉각 급속 냉동에서 급속 냉동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 보낼 수 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사체를 해보, 즉 네크rop시스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이에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감염성 질병에 의해서 폐사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다른 동물들, 다른 새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네크rop시스를 시행하는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환기가 아주 잘 되고, 네, 환기가 반드시 돼야 되고, 동시에 네크роп시스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분진들을 빼서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가 즉 재현후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실험실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위에 뽑아내는 거 있고 앞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환기가 잘 돼야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반드시 마스크와 제대로 된 수술용 장갑 그리고 앞치마 같은 것을 쓰고 폐기하거나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앞치마를 끼고 진행해야 된다. 그럼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뭐 기틀이나 분변 이런 것이 어딘가로 튀거나 또는 복강 같은 또는 흉곽 같은 데서 나오는 체액들이 튀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매개체가 돼서 여러분들의 동물, 다른 동백에 감염을 전이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PBFD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지어 모두 조심해야 한다. 털에서 나오는 파우더까지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옅게 탄 비눗물에 사체 전체를 담궈서 네,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포르말린을 여러분이 직접 다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포르말린 특히 독성,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사후 부검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사후 부검과 관련한 다른 별도의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이 좋고요. 생물학이라든지 또는 최소한의 의학이나 수의학적 교육 또는 훈련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라면 뭐 유튜브를 보시고 요즘은 이제 의사들, 수의사들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검을 진행할 때에는 통상은 외부 조직을 절개하는 데 쓰는 메스라든지 뭐 시저라든지 그런 것이 한 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절개된 이후에 그쪽은 이제 오염돼 있다. 외부 물질에서 오염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개한 이후에 채강이나 흉곽 내에 있는 장기를 다루기 위한 도구. 그래서 보통 툴을 2벌 정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고요. 당연히 한 다음에는 전부 다 깨끗하게 세척하고 멸균을 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 메스. 메스는 하나는 절단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표면을 박리, 박견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메스가 2개 있어야 되고요. 포셉, 그다음에 가위, 그리고 론저. 론저는요, 뼈를 부수거나 자를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정밀한 그람 단위의 저울. 배부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미경이 있으면 더 좋고요. 안 되면 확대경이라도 있으면 좋고요. 흡습지는 나오는 혈액이라든지 체액을 흡수할 목적으로 쓰다가 흡습지, 보통은 그 애견용 배변 패드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졸린 것 같네요. 말이 막 새네요. 눈이 막 감기고 있죠. 아무래도 눈이 별로 안 큰데. 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보통 해부를 할 때 제대로 된 실험실이라면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지금 안타깝게도 아프리칸 그레이 한 분이 돌아가셨네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건 뭘까요? 네, 다양한 배지들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4번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네, 이거는 포르말린 농액이고요.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현미경 슬라이드 글라스가 있죠. 그래서 얻어낸 시료들을 바로 채취해가지고 배양을 할 거면 배양을 하고, 그러면 저기 도마를 만들 거는 도마를 만들고, 여기 이제 세척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셉이라든지 시즈라든지 메스라든지 런저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필요한 사항들을 기록하기 위한 노트 필기, 그다음에 측정하기 위한 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불이 켜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여기에서 얻어진 특정한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백금으로 되어 있는 채취 도구를 소독해서 그 다음에 잡균을 없앤 상태에서 수압을 하고 그것을 여기다가 배양시키 목적으로 불이 여기 켜져 있는 소독용 불력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이런 정도의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 만약에 아주 심도 깊은 제대로 된 부검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조직들을 다 이제 수거를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수집, 이것도 이제 조직들은 잘라낸 다음, 제거한 다음에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검사기관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절편을 만들어서 그 절편을 현재현미경으로 보고 세포 확실히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다 나갑니다. 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전부 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특정한 부위에 어떤 병변이 있다면 그 병변과 관련하여 지금 보시는 거의 모든 조직들을 다 잘라서 포르말린에 고정해서 랩으로 보내게 된다. 이게 아니면 그 기관으로 그냥 통째로 사체를 보내면 거기에서 전부 다 잘라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걸 다 하진 않고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들만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약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실장 병리학적 검사 기법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고요. 메커우스 어린 유조가 소화장애로 소화관 폐색으로 폐사했고 그 폐사한 뭐 생후 불과 한 3, 40일, 2, 30일 정도 된 어린 메커우의 소화관 절개 과정, 메커시스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요일 날 죽었고 정말 귀엽고 깜찍한데 이런 상황이 진짜 싫다라고 얘기하고 네, 매우 숙련된 브리더가 키우던 개체인데 폐사에서 이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열었고요. 네, 이제 모이 주머니랑 지금 내부의 소화기 계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This birth suddenly died as far as I know. But what I noticed when I opened up the stomach with a proventriculus, it was totally. 자, 선위를 열었습니다. 선위를 열었더니 이런 형태의 섬유질 조직들이 나왔어요. 베딩, 종이로 되어 있는 베딩을 대규모로 먹었고 그게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물을 흡수하면서 저렇게 본죽, 떡처럼 돼가지고 네, 선 위에 뭉쳐버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럼 이제 부검을 통해서 소화관을 열어서 그 소화관을 폐색한, 즉 이른바 장기를 소화관을 폐색했던, 막았던 원인 물질을 규명해낸 거예요. 네. 요걸 베딩을 제대로 썼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거는 대장이에요. 네, 내장 기관들 하나하나 끄집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검이 진행되는데 이거는 이제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조직을 다 잘라내고 그 도마를 만들고 박편을 만들고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그냥 소화관을 절개했더니 소화관 내에 이게 딱 떡하니 있어가지고 폐사 원인이 뭐 큰 어려움 없이 확인이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알에 대해서 부검을 진행하는 장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발달이 중지되어서 그냥 알이 죽었고요. 네, 발레스 발렌틴이라고 하는 수의사고요. 블루앤골드 여기도 메카우입니다. 블루앤골드 메카우의 네크로시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니실바가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And you start having egg death. It doesn't matter if it's in natural incubation or under artificial incubation. It's extremely important to perform necropsies of your eggs because it can give you valuable information to deal. 어미가 들다가 죽었건 부화가 죽었건 아니면은 인공 부화 과정에서 죽었건 관계없이 알이 죽은 경우에는 네크로시스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부화 과정에서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것이다. These necropsies, which become an important tool for the success of your captive breeding. 그래서 인공정식에 있어서 이 네크로시스가 알에 대한 네크로시스가 매우 중요한 어떤 성공으로 이끄는 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first things you gotta do is that you need to do a candling of your egg to make sure that the internal membranes of the egg are in the proper position.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캔들링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막이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So this is going to be a blind necropsy.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is pair, but for any aviculturist, it's important to have a complete history.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알의 배후에 대해서 내력에서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직접 기르는 경우에는 이 알의 내력은 부모가 누구였고 다른 형제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부화율을 보였고 등등등 인큐베이션 기간은 어떠하였고 알의 무게는 어떻고 등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번식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시저를 통해서 아까 방금 캔들링 과정에서 확인한 유조의 위치를 확인해서 위를 따냈습니다. 유조에다가 상처를 주지 않고. 지금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알의 내부에서 이미 인터널 피핑, 내부 타각을 진행했어요. 이미 내부에 있는 난각 내막이 주저물러 앉은 상태예요. 인터널 피핑 진행했기 때문에. When you saw the outside of the shell, you notice no signs of pip, so no external pip yet. 하지만 아직 익스터널 핍, 외부 피각은 진행이 안 된 거였죠. Of the shell, see a little the head of the macaw. 자, 머리를 이제 들어 올렸습니다. The egg tooth is an important tool. 여기 보시면 이제 egg tooth가 있죠. 난치가 있습니다. 알을 깨는 데 필요한. The egg properly, and the internal membrane was not collapsed over the chick's head, the nares. So that means he was properly. Seems like he was properly breathing. So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저 내부 파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 인터널 멤브레인 내부 난막이 코를 덮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죽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Is if we have what we call a mechanical malposition. When chicks are about to hatch, normally the right limb is supposed to be on the top of their heads, and it will help the pipi muscle to open the egg. Then the right wing should be normally over the abdomen. This is kind of the normal position of the chick inside the egg. When the right wing is not properly on top of the head or near the pipit muscle, that means that limb will not be able to help.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른쪽 날개가 머리 위로 올라가고 왼쪽 날개 가슴을 감싸고 있는 형태가 정상적인 포지션인데 이게 돼 있어야지만 피핑을 위한 목의 근육들이 제대로 움직여서 내부 파각이나 외부 파각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해서 부화에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So let's start looking to see what else we will find.
Okay, let's open a little more. You want to keep the 조금 더 엽니다. 내부성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of the shell, so you can start doing some investigative work on what's going on. 별 필요 없는 얘기들은 제가 번역 안 하고 있습니다. And it will help you on taking decisions on the management of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I'm not even using gloves, and the reason is because by the time the egg was under artificial incubation, 요 알은 이제 인공 포란을 했고요. The best thing to do is when you want to culture your eggs, you wash. I mean, you can see clearly how the right bud was not properly positioned over. 지금 요 새의 경우는 날개가 요 위쪽에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가 잘못됐죠. 말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더 들어가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죠. 왜? It already had internal PEEP, IPP internal PEEP, because you saw how the inner membrane was already peeped by the beak of the macaw, but the left wing was in the proper position, but the right wing was not. 왼쪽 날개는 적절한 위치에 있었지만 오른쪽 날개가 적절한 위치가 아니었고. The peeping muscle, which is this swallowing area, is just 여기 지금 피핑 머슬이라고 해서 부풀어 있는 이 부분의 힘으로 꿰는 건데. When they are about to hatch, this area looks like it's swallowing, but it's just the muscle needs to be a little more bigger to help. 이 근육이 조금 더 커야 되는데 근육이 좀 약했고. Eventually, this will just disappear and will be just a regular muscles of the neck of the baby. So the external yolk is completely outside. 동시에 지금 보시면 난황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외부에 그대로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크, 노른자를 난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전체로 봤을 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네, 하나는 에그 요크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난황이 난방이 찢어질 정도로 이미 피핑이 내부 피핑이 진행되어 있는데 그때 날개의 위치가 적절하지 못했고 목 쪽의 근육이 조금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날개 위치가 적절했으면 에그 요크가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수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두세 가지 정도의 원인 때문에 제대로 부화하지 못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폐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수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의사가 되라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수의사는 아니고요. 수의학 박사 과정이 있는 사람일 뿐. 게다가 제 전공은 분명히 이제 행동학입니다. 내과나 외과가 제 전공은 아닌데, 앵무새를 좋아했고 앵무새를 기르고 있고 현재도 앵무새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기르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특히 여러분과 같은 전문 사육자 또는 전문 사육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 또는 앵무새에 진심 있는 분들은 수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앵무새를 잘 건강하게 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전문 사육자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여러분들의 임상수의사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그들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체군들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앵무새 수의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사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우수한 앵무새 사육자, 더 뛰어난 앵무새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앵무새 애호가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하고, 거기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취 그리고 진통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브리더스 퀄리티 신용규 박사였습니다.